아빠, 이거 받아요. 제가 5년 동안 모은 전세 보증금이에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하나를 아버지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안에는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5년 동안 모은 전 재산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 집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이걸 나한테 준다고? 아빠, 5년 동안 연락 못 드리고 모른 척하고 살아서 정말 죄송해요. 5조 원 대기업의 창업주 강한철 회장은 지금 노숙자 차림으로 막내딸 앞에 서 있습니다. 대체 이 부녀에게는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전달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거물 5조 원 자산가 강한철 회장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고독하고도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기 그지없는 VIP 병실의 정적을 깨는 건 오직 기계적인 산소호흡기 소리와 힘겨운 숨소리뿐이었죠. 평생을 일궈온 거대한 제국이 흔들리는 순간 강 회장은 자신의 곁을 유일하게 지키는 신복 김비서를 향해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이보게 김비서, 내 오늘부로 죽은 사람이 되겠네. 아무도 모르게 내가 파산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하네. 강 회장은 결심에 찬 서늘하고도 결연한 눈빛으로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장남인 강진호 사장님과 며느님 조미연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뒷감당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롭습니다. 김 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척해진 회장의 마른 어깨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내 평생 5조 원이라는 높은 성을 쌓으며 살았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이 높은 성벽 안에 진정한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내 자식들이 내 돈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 늙은 아비를 사랑하는지 이제는 죽기 전에 알아야겠단 말일세. 강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세월의 풍파가 서린 자신의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강 회장은 이미 자신의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남 진호에게 당연히 회사를 물려주려 했지만 최근 들어 노골적으로 야욕을 드러내는 진호와 며느리 미연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진정한 후계자를 가려내기 위해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기로 했습니다. 5조 원의 자산가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문이 병원 복도를 타고 퍼지자마자 병실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뉴스 보셨어요? 회사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고요. 5조 원짜리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다니요. 그럼 제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강남 아파트와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은요. 장남 강진호는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아버지가 쓰러진 사실보다 자신의 손에 쥔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것에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버님, 금고 열쇠부터 찾아야지. 이 넓은 집이랑 계좌가 다 남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체면 따지게 생겼어? 얼른 가방부터 뒤져봐. 저 구석에 있는 가방 말이야. 며느리 조미연은 시아버지의 창백한 안색은
살피지도 않은 채 병실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을 뒤지며 표독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의 자식들은 아비의 고통 섞인 신음보다 사라져가는 통장의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제국이 무너지는 찰나 그들의 본 모습은 그 어떤 맹수보다 잔인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지금 숨이 넘어갈 듯 괴로워하는데 내 걱정은커녕 돈 얘기부터 하느냐? 5조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대단하더냐? 내 애비 목숨보다 그깟 종이 뭉치가 더 중하단 말이냐? 강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배신감에 젖은 눈으로 자식들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회사가 부도났으면 그나마 남은 현금이라도 챙겨야 저희가 아버님 병원비라도 낼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상속폭이랑 경영권 위임 서류예요. 나중에 딴소리 마시고 얼른 도장부터 찍으세요. 조미연은 붉은 입술을 실룩거리며 차가운 서류 뭉치를 회장의 가슴팍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저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무너져가는 회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요. 아버지는 이제 늙고 병들었잖아요. 이제 그만 욕심 버리시고 저한테 다 넘기세요. 그래야 이 위기를 제가 어떻게든 수습하죠. 진호는 강요하듯 아버지의 떨리는 손에 억지로 인감을 쥐어주려 하며 윽박지르듯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힘겹게 손을 까딱거렸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거대한 허탈함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내민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지막 남은 기력을 다해 그것들을 침대 아래로 밀쳐냈습니다. 내 평생 너를 후계자로 키우려 온갖 지원을 다 해주었거늘 네 놈은 내가 쓰러지기를 기다렸던 게로구나. 그래, 가져가라. 껍데기뿐인 5조 원 너희가 다 가져가 보란 말이다. 다시는 이 애비 얼굴 볼 생각 마라. 강 회장은 피를 토하듯 소리치며 서류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를 꽉 쥐고 오열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아버님 혈압 오르시면 우리만 손해예요. 여보, 가자. 도장 안 찍으면 강제로라도 법원에 서류 넣어야지. 어차피 이 양반 이제 치매기도 있다고 우기면 그만이야. 얼른 가요, 빨리. 조미연은 남편의 팔짱을 끼고 병실 문을 쾅 닫으며 뒤도 안 돌아보고 냉정하게 떠나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병실에는 다시 차가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닌 대반전을 예고하는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김 비서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그것처럼 형형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 저들이 가져간 건 내가 미리 준비한 가짜 서류네. 진짜는 자네가 비밀 금고에 잘 보관하고 있겠지? 이제 나는 이 화려한 감옥을 떠나겠네. 5조 원 회장이 아니라 길바닥에 나앉은 늙은이가 되어 저들의 민낯을 하나하나 기록할 것이야. 강 회장은 환자복을 거칠게 벗어던지고 김 비서가 미리 준비해온 낡고 구멍난 점퍼로 갈아입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 꼴로 가시겠습니까? 5조 원 시가의 회사 주인이신 분이 어떻게 노숙자 행세를 하시려고요?
밖에는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김 비서는 헝클어진 회장의 머리와 다 떨어진 낡은 신발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김 비서, 돈이 없으면 사람도 없다는 걸 오늘 똑똑히 보았네. 하지만 돈이 없어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생 아니겠나? 이제 연극을 시작하세. 강한철 회장은 오늘 이 병실에서 죽었고 이제 이름 없는 늙은 노숙자 하나만 남았다고 세상에 알리게. 가자. 이제 시작이야. 강 회장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병원 뒷문을 통해 차가운 빗줄기 속으로 걸어나가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낡은 신발을 신은 채 홀로 걷는 늙은 노숙자. 그는 이제 5조 원의 자산가 강한철 회장이 아닌 버림받은 노인일 뿐입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장남 진호의 대저택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들어준 그 화려한 집에서 아들이 빈털터리가 된 아버지를 어떻게 맞이할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여정의 끝에 5년 전 사랑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매몰차게 내쫓았던 막내딸 지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빗줄기는 시간이 갈수록 굵어졌고 차가운 물기는 강 회장의 낡은 운동화 속으로 스며들어 발가락 끝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천근만근 무거워진 다리를 이끌고 마침내 장남의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담벼락은 성벽처럼 높았고 화려한 정원등은 낡은 점퍼를 걸친 강 회장의 초라한 그림자를 더욱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아들에게 물려준 그 부유함이 이제는 아비를 거부하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초인종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 여보 저기 대문 앞에 저 노숙자 좀 봐요. 세상에 우리 집 앞에 저런 더러운 사람이 왜 앉아 있는 거야? 경비실은 대체 뭐라는 거야? 당장 안 쫓아내고. 미연은 실크 잠옷 위에 화려한 명품 코트를 걸치고 현관을 나오다 강 회장을 발견하고는 코를 막으며 질색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구야? 아침부터 재수 없게.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가 왜 이런 꼴로 여기 계세요? 병원에 계셔야 할 분이 대체 어떻게 여기를 오신 겁니까?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꼴로 나타나시면 어떡해요? 진호는 강 회장의 초라한 행색을 확인하고는 당황하며 주변 담벼락 너머로 이웃들이 보지 않는지 살피는 눈초리로 말했습니다. 진호야, 나다. 회사에 사정이 생겨서 이제 나에겐 남은 게 하나도 없구나. 병원비도 낼 수 없고 갈 곳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이 애비가 널 찾아왔다. 며칠만 지내게 해주련? 강 회장은 빗물에 젖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눈을 맞추려 애쓰며 간절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섞여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5조 원 자산가로 대한민국 최고 경영자의 위엄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자식의 선택만을 기다리는 힘없는 노인이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앞길을 막는 짐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꼴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 거실 카펫이 얼마짜린 줄 아세요?
이 옷에서 나는 냄새 좀 봐, 세상에. 병균이라도 옮으면 어떡할 거야. 미연은 강 회장이 집 안으로 한 발짝 내디디려 하자 앞을 가로막으며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비명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도 상황이 안 좋아요. 아버지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문 때문에 제 사업 파트너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저희 집에 계시면 사람들이 저를 비웃지 않겠어요? 제 상황은 눈곱만큼도 생각 안 하세요? 진호는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아버지를 현관 밖으로 거칠게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네 대학 등록금부터 이 집 살 돈까지 다 대주지 않았느냐? 부도가 났어도 나는 네 애비다. 어떻게 길바닥으로 나를 내모느냐? 비만 피하게 해다오. 단 한 끼라도 좋으니 따뜻한 밥 한 술만 먹여다오. 강 회장은 밀려나는 몸을 낡은 지팡이로 간신히 지탱하며 배신감에 젖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의 처절한 간청에도 진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미연의 표정이 더욱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물건을 치우려는 듯한 눈빛으로 집안에 있는 가사 도우미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그건 그거고 아버님이 준 돈 예전에 다 까먹고 이제 와서 무슨 생색이세요? 아줌마, 당장 소금 가져와요. 재수없게 노숙자가 우리 집 문턱을 밟았잖아. 얼른 가져오라니까. 미연은 달려온 가사 도우미가 내민 소금을 한 바가지 집어들더니 강 회장의 젖은 점퍼 위로 사정없이 뿌려대며 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10,000원짜리 몇 장이니까 받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나타나지 마세요. 애들 정서에도 안 좋고 제 비즈니스 상황도 생각해 주셔야죠. 정리되면 김비서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가세요, 어서. 진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내 바닥에 툭 던지고는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얀 소금 가루가 빗물에 젖은 강한철 회장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녹아내렸습니다. 평생 5조 원이라는 막대한 부를 일고 그 손으로 모자람 없이 정성껏 키워낸 자식이 이제는 10,000원짜리 몇 장을 바닥에 던지며 소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냐, 내 오늘을 잊지 않으마. 너희가 뿌린 건 소금이 아니라 너희의 마지막 양심이다. 내가 기른 자식이 아니라 사람 탈을 쓴 짐승을 길렀구나. 내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않으마. 절대로. 강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어깨에 묻은 소금 가루를 손으로 털어내며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남의 집에서 쫓겨난 강 회장은 한참을 빗속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연이 뿌린 소금은 차가운 빗물에 녹아 사라졌지만 가슴에 깊이 박힌 대못은 도저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 어둠 속에서 강 회장을 지켜보던 김 비서가 우산을 받쳐들고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저들의 악행은 제가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제 따뜻한 곳으로 가셔서 젖은 몸을 녹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시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김 비서는 흠뻑 젖은 강 회장의 가냘픈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직 한 명 더 남았다. 내 막내딸 지수를 보러 가야겠다. 5년 전 내가 사랑을 택했다는 이유로 매몰차게 내쫓았던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맞이할지. 그것까지 봐야 내 연극이 끝난다. 가자 지수에게로. 강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며 장남의 화려한 대저택을 뒤로 한 채 멀어져 가며 결연한 의지를 담아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빗속으로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가난하고 평범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며 제 발로 집을 나갔던 막내딸 강지수. 그녀의 집은 장남의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작고 초라하겠지만 강 회장은 지금 그 작은 불빛을 향해 인생의 마지막 도박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빗물에 젖어 천근만근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장남의 화려한 대저택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의 낡은 빌라촌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가슴 속에 박힌 장남의 배신이라는 못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가파른 계단마다 숨을 몰아쉬며 올라간 끝에 빛바랜 초록색 대문 앞에 멈춰선 강 회장은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5년 전 자신의 독설에 눈물을 흘리며 떠난 딸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차가운 시멘트 벽을 짚으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막내딸 지수가 산다는 동네인가. 골목이 좁고 가팔라서 숨이 턱턱 막히는구나. 내가 그 모진 소리를 하며 내쫓았는데 감히 이 문을 두드려도 될지 모르겠어. 5년 동안 전화 한 통 안 한 이 독한 애비를 지수가 반겨주기나 할까? 아니, 차라리 욕이라도 퍼붓고 내쫓는 게 내 마음이 더 편하겠구나. 강 회장은 낡은 대문 앞에 서서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늦은 장을 보고 오던 지수가 골목 어귀에서 걸어오다 멈춰 섰습니다. 비에 젖어 초라해진 노인의 뒷모습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고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투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맞아요?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행색이 왜 이러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몸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아빠? 이 빗속에 왜 이러고 서 계셨던 거예요? 지수는 바닥에 뒹구는 대파와 흙 묻은 채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아버지의 젖은 점퍼 소매를 붙잡고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의 막내딸 지수는 5년 전 화려한 재벌가 아가씨일 때보다 훨씬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엔 생기가 돌고 인상은 훨씬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비록 손등은 거칠어졌을지언정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평온함과 귀티가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딸의 그 깨끗한 눈동자를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가 갈 곳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어. 회사도 망하고 집도 다 넘어갔단다. 진호 녀석한테 갔더니 소금을 뿌리며 나를 내쫓더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여기뿐이라 정말 미안하다. 강 회장은 딸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신발 끝으로 흐르는 빗물만 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진호 오빠가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 일단 들어가요. 어서요. 날도 추운데 밖에서 이러고 계시면 큰일 나요. 여보, 현우 씨 빨리 나와봐. 우리 아빠 오셨어. 지수는 아버지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옷소매 속에 깊숙이 넣어 녹여주며 서둘러 집 안으로 이끌며 말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지나 들어간 작은 투르만은 비록 협소했지만 사람 사는 따뜻하고 포근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이 5년 전 가난하다고 무시하며 문전박대했던 사위 현우가 퇴근 후 틈틈이 정성껏 고쳐놓은 낡은 가구들과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살림살이를 보며 묘한 죄책감과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잠시 후 부엌 쪽에서 사위 현우가 헐떡거리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아니 지수야, 왜 이제야 연락드린 거야? 진작 알았으면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 아버님,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마침 오늘 회사에서 보너스 받아서 맛있는 소고기 좀 사왔습니다. 아버님 많이 시장하시죠? 현우는 장인의 초라한 모습에 놀라거나 실망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따뜻한 물을 대야에 가득 떠다 아버지의 발 앞에 놓으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서방, 내가 자네를 그렇게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며 결혼도 반대했는데 나를 원망하지도 않고 이렇게 반겨주니 내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 노숙자 신세인데도 자네는 여전히 나를 장인으로 대접해 주는가. 강 회장은 사위가 무릎을 꿇고 앉아 정성껏 씻겨주는 자신의 붓고 거친 발을 내려다보며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툭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법이고 회사는 다시 세우면 그만이죠. 아버님 건강만 하시면 저희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지내실 곳이 마땅치 않으시면 좁아도 여기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맛있는 거 매일 사드릴게요. 지수랑 저랑 열심히 벌면 아버님 하나 못 모시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현우는 아버지의 젖은 발을 마른 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정성껏 차려낸 따뜻한 저녁 식사 내내 딸은 아버지의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끊임없이 얹어주며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가슴이 미어져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수저를 든 손을 떨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지수는 방구석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정성스럽게 보자기에 쌓인 통장 하나를 꺼내 들고 아버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불러온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실은 저 임신했어요.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기랑 같이 살려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5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며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전세 보증금이에요. 아빠 5년 동안 연락 못 드리고 모른 척하고 살아서 정말 죄송해요. 항상 마음에 쓰였는데 제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어요. 이거 받으세요, 아빠. 지수는 평생의 땀과 눈물이 서린 전 재산이 든 통장을 아버지의 주름진 손바닥 위에 꾹 눌러 쥐어주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5천만 원이면 여기서 지내시면서 아빠 작은 구멍가게라도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기한테 할아버지가 멋지게 다시 일어서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부부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다시 모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발 미안해하지 말고 이거 받으세요, 아빠. 지수는 자신의 배를 한 번 더 쓰다듬고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너희 전 재산 아니냐?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이 돈을 이다 늙은 노인네한테 주면 너희는 대체 어디서 산단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오히려 내쫓기만 한 이 애비가 무슨 염치로 이걸 받아? 못 받는다. 나는 절대 못 받아. 강 회장은 통장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하듯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지수 말이 100번 맞습니다. 뱃속의 아기도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걸 알면 아주 기뻐할 거예요. 저희는 정말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돈으로 아버님 기운 차리시는 게 저희 부부 마음이 더 편합니다. 다시 시작해보세요, 아버님. 저희가 옆에서 발이 되고 손이 되어 도울 테니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나가보세요. 현우는 울먹이는 지수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듬직한 표정으로 장인의 손을 두 손으로 포개어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냐, 내 평생 5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이뤄냈지만 오늘 너희가 내민 이 5천만 원이 수만 배는 더 무겁고 값지구나. 내 평생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보석을 돌멩이 취급하며 살았어. 정말 미안하다, 내 새끼들아.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 강 회장은 딸과 사위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결국 터져나오는 곡성을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을 한꺼번에 끌어안은 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며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폭풍 우치는 밤, 낡은 빌라의 작은 정구 아래서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강 회장은 막내딸 지수의 집 장독대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을 소금 뿌려 내쫓았던 아들 부부에게는 가장 엄중한 심판을, 비바람 속에 자신을 품어주고 모든 것을 내어준 막내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보상을 내리겠노라고 다짐하며 김비서에게 짧지만 강렬한 비밀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폭풍우가 잔인하게 핥히고 간 다음 날 아침, 막내딸 지수가 사는 변두리의 낡은 빌라촌 골목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기묘한 정적과 서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침 일찍 일어난 아버지를 위해 어제 시장에서 사온 소고기를 듬뿍 넣고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 구수한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고 강 회장은 말없이 창밖에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경악 섞인 목소리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수십 대의 최고급 검은 세단들이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우며 끝도 없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아빠, 밖에 무슨 큰일이 났나 봐요. 웬 비싼 차들이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많이 서 있죠? 혹시 집주인이 집이라도 팔아서 우리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도저히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아빠. 지수는 국자를 내려놓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시나무 떨듯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저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야?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집 낡은 대문 앞에 두 줄로 길게 늘어서 있네. 지수야, 이거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데 내가 나가볼게. 아버님은 위험할지 모르니 절대로 방 안에서 나오지 마세요. 사위 현우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창밖을 내다보며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구둣끈을 매다 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지수의 집 낡은 철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김비서를 선두로 수십 명의 경호원이 들이닥쳐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담벼락 너머로 이 영화 같은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인 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비서는 이탈리아 명장이 밤을 새워 한 땀 한 땀 만든 최고급 수트가 담긴 상자를 소중하게 들고 강 회장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장남 강진호 사장이 지금 이사회장에서 허위 진단서와 조작된 인감 서류를 내세워 회장 취임식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이제 그만 가셔서 저들의 가증스러운 가면을 직접 벗기셔야 할 시간입니다. 김 비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강 회장에게 경의를 나타내는 엄숙하고도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냐, 김 비서 정말 고생 많았네.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하룻밤이었어. 지수가 밤새 손으로 직접 빨아서 깨끗하게 말려준 이 낡고 구멍난 점퍼는 따로 비단함에 넣어 내 가업보다 귀하게 보관해 두게. 내가 세상에 버림받고 가장 비참했을 때 나를 받아준 유일한 온기였으니까 말이야. 강 회장은 지수가 어제 정성껏 손으로 비벼 빨아 깨끗하게 말려준 낡은 점퍼를 천천히 벗어 김비서에게 건네며 서늘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김비서라니요? 회장님이라니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빠, 정말 다 망해서 우리 집 오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아빠가 정말 길바닥에 나앉은 줄 알고 어제 한숨도 못 자고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눈물이 가득 고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최서방,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가 너희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잠시 노숙자 연극을 좀 했어. 너희가 어제 나에게 내민 그 피 같은 5천만 원은 내가 평생 벌어들인 5조 원이라는 숫자보다 수만 배는 더 무겁고 값진 돈이었다. 그 통장은 내 목숨보다 소중히 간직하마. 강 회장은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수트 차림으로 갈아입고 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인자하지만 서슬퍼런 위엄이 서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딸의 집 앞에 대기 중인 리무진에 몸을 실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좁은 빌라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왕의 행차와도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장남 진호의 회장 취임식이 축제 분위기 속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아버지가 길거리 어디선가 굶주림에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을 거라 확신하며 위조된 위임장을 앞세워 이사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 미연은 이미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안주인이 된 듯
목을 꼿꼿이 세우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강성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아버님은 치매 증세가 심각해져서 행방불명되셨으니 장남인 제가 이 혼란스러운 자리를 이어받아 회사를 수습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사님들도 제 앞날에 적극 동참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호는 이사들을 향해 거만한 눈빛을 보내며 값비싼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고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당연하죠. 이제 그 냄새나고 고집불통인 노인네 걱정 안 해도 되니. 얼마나 속이 시원해. 여보, 취임식 끝나면 약속대로 바로 백화점 명품관부터 가요. 나 어제 찜해둔 한정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잠도 못 잤단 말이야. 그거 오늘 꼭 사야겠어. 미연은 옆에서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승리감에 도취한 표정으로 진호의 팔짱을 끼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교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굉음을 내며 거칠게 열렸고 장내에는 숨이 막히는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당당한 풍채와 시퍼런 살기를 뿜으며 걸어 들어오는 인물은 노숙자가 아닌 대한민국 재계를 좌지우지하던 거물 강한철 회장 본인이었습니다.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 의자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났더냐? 내 아들이라는 놈이 애비를 길바닥에 버리고 소금까지 뿌려가며 지키고 싶었던 자리가 고작 이 나무 의자 하나였단 말이냐? 네 놈이 그러고도 사람의 탈을 썼다고 할 수 있느냐? 강 회장은 묵직한 지팡이로 대리석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대회의실 천장이 무너져 내릴 듯한 사자후와 같은 호령으로 말했습니다. 아,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에 살아계세요? 분명히 회사는 망했고 노숙자가 되어서 어디 구석에서 죽어간다고 들었는데 김 비서가 분명히 아버지는 끝났다고 보고했단 말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진호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박살을 내며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한 채 뒷걸음질 치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니 회장님, 그게 그러니까 저희는 아버님이 너무 걱정돼서 그런 거지 절대로 나쁜 뜻은 없었어요. 그날 대문 앞에서는 제가 너무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서 실수로 소금을 조금 흘린 거예요. 정말이에요, 회장님. 제 진심을 한 번만 믿어주세요. 며느리 미연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바닥에 넙죽 무릎을 꿇고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비굴하고 애처로운 표정으로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닥쳐라. 니놈들의 그 역겨운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거짓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김비서 이들이 병실에서 나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공모한 녹취 파일과 어제 대문 앞에서 굶주린 아비를 밀치며 소금을 뿌려대던 추악한 영상을 이사회 대형 화면에 당장 띄우게 만천하에 이 인간의 탈을 쓴 괴물들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해야겠어. 강 회장은 서늘한 눈빛으로 장남 부부를 구석으로 몰아세우며 추후에 망설임도 없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회의실의 거대한 화면에는 아들 진호와 며느리 미연이 강 회장을 치매 환자로 위조해 요양원에 강제로 가두려던 모의 장면과 빗속에서 강 회장을 밀쳐 넘어뜨리며
소금을 사정없이 뿌려대던 추악한 영상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사들은 경악하며 혀를 찾고 진호와 미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할 말을 잃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은 그들을 향해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듯 엄중하고도 서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 시간부로 강성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증여했던 모든 주식과 재산은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몰수할 것이며 너희가 저지른 사문서 위조와 거액의 횡령죄로 엄중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니놈들이 아비에게 뿌린 그 소금 이제는 평생 피눈물로 씹어먹게 될 게야. 당장 이들을 끌어내라. 강 회장은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며 끌려나가는 장남 부부를 뒤로 한 채 대회의실 밖에서 눈물을 닦으며 기다리는 막내딸 지수와 사위 현우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갔습니다. 장남 부부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뒤 강 회장은 이사회장을 가득 채운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룹을 다시 이끌어갈 강력한 카리스마와 함께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침묵을 유지하다가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진심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강성그룹은 투명 경영을 선포하며 지수와 현우가 보여준 그 헌신과 사랑의 가치를 경영 철학의 핵심으로 삼을 것입니다. 더 이상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강 회장은 이사들의 박수 소리를 뒤로 한 채 문 밖에서 기다리는 막내딸과 사위의 손을 꼭 잡고 밝은 햇살이 비치는 로비로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이사회장의 육중한 문이 굉음을 내며 닫히고 복도로 나온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서 창밖의 먼 산을 응시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수트 차림에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깊게 패인 눈동자에는 망감이 교차하는 쓸쓸함과 허탈함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키워낸 장남을 제 손으로 내친 아비의 찢어지는 마음과 비로소 인간의 참된 도리를 확인한 기쁨이 뒤섞인 기묘한 침묵이 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며 아버지를 기다리던 딸. 지수와 사위 현우는 강 회장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달려와 그의 떨리는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오빠랑 언니는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 얼굴이 너무 수척해 보여서 제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 이제 저 무거운 건물도 무거운 직함도 다 내려놓고 집으로 가요. 가서 제가 아까 끓여놓은 따뜻한 미역국에 밥 한 그릇 더 먹고 푹 쉬세요. 지수는 아버지의 화려한 옷차림보다 그 너머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피로를 먼저 읽어내며 눈물을 닦고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악연과 무거운 짐이 다 끝났으니 마음 편히 가지세요. 저기 입구에 시동 걸고 차 대기시켜놨습니다. 지수 말대로 일단 댁에 가셔서 따뜻한 물에 씻고 좀 쉬시는 어떠세요? 아버님, 돈보다 건강이 최고예요. 사위 현우는 장인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듬직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을 양쪽에서 부축하는 딸과 사위의 손길을 느끼며 다시 한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5조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차가운 권력과 명예보다 낡은 빌라. 투룸에서 자신을 정성껏 씻겨주던 사위의 투박한 손길과 전세. 보증금 통장을 내밀던 딸의 떨리는 진심이 자신을 다시 살렸음을 그는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 비서를 가까이 불러 마지막이자 자신의 일생 중 가장 중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비서, 내 평생 돈만을 쫓으며 성벽을 쌓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았네. 하지만 어제 그 좁은 빌라에서 보낸 하룻밤이 내 70년 평생 중 가장 풍요롭고 따뜻한 시간이었어. 이제 그 풍요를 나 혼자 쥐고 있지 않고 세상에 온전히 돌려주려 하네. 내 개인 재산 5조 원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공익재단을 즉시 설립하게. 재단의 이름은 지수의 마음 재단으로 명명하고 자네가 실무를 맡아주게나. 강 회장은 차 창밖으로 멀어지는 거대한 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평온하면서도 추호에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고도 숭고한 결단이십니다. 하지만 지수 아가씨와 최현우님께는 아무런 유산도 남기지 않으실 생각입니까? 어제 그분들이 보여준 그 위대한 효심과 진심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며 제 삶을 돌아보게 될 정도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 비서는 운전석 옆자리에서 백미러로 회장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놀라움과 존경심이 섞인 목소리로 낮은 어조로 물었습니다. 보상이라니, 김 비서 자네는 아직도 이 인생의 이치를 모르는가? 지수랑 현우는 이미 나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보상을 주었네. 나도 이제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것이야. 돈이라는 독이 묻은 차가운 유산이 아니라 그들의 선한 마음과 진심이 평생 지켜질 수 있는 아주 든든하고 따뜻한 울타리를 마련해 줄 것이야. 김 비서 자네가 옆에서 이들을 평생 가족처럼 잘 도와주게나. 강 회장은 지수의 거친 손등을 고쳐 잡으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뒤 장남 진호와 미연은 그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횡령과 사문서 위조, 그리고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 감금하려 했던 죄목으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펜트하우스와 수십 개의 한정판 명품 가방들은 모두 압류되었고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길바닥 노숙자보다 못한 처지로 내몰린 채 차가운 철창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하루하루를 피눈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금을 뿌리며 아버지를 내쫓던 그들의 탐욕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스스로를 태우는 비참한 불길이 되었습니다. 반면 지수와 현우, 그들의 예쁜 딸의 집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딸이 살던 낡고 가파른 빌라 주변의 땅을 모두 사들여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한 최신식 무료 요양병원과 복지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의 가장 햇살이 잘 드는 양지바른 자리에 지수와 현우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아담하고
예쁜 꽃집과 마을 도서관을 선물했습니다. 지수가 눈물로 내밀었던 그 소중한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은 수만 명의 소외된 이웃을 살리고 치유하는 5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희망의 씨앗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아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 꽃집 주인 되는 게 어릴 때부터 평생 꿈이었던 거 어떻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도서관은 또 언제 이렇게 멋지게 만드신 거예요? 아빠, 정말 저희를 위해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아빠랑 셋이서 작은 빌라에서 살아도 행복한데 말이에요. 지수는 자신의 이름이 예쁘게 새겨진 아담한 꽃집 앞에서 사방으로 흐르들어지게 핀 꽃향기를 맡으며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물이라니, 내 평생 지은 그 어떤 고층 빌딩보다 이 작은 꽃집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란다. 지수야, 최서방 정말 고맙다. 너희가 어제 나에게 준 그 5천만 원의 진심 덕분에 내가 비로소 사람답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 이제 이 꽃집에서 사람들에게 행복한 향기를 나눠주며 소박하고 예쁘게 살아라. 그게 이 애비의 마지막 부탁이자 소원이란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자꾸나. 강 회장은 값비싼 정장이 아닌 지수가 선물해준 새 점퍼를 소중하게 입고 딸과 사위의 손을 꼭 잡으며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저희 평생 이 따뜻한 마음 잊지 않고 이웃들과 나누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 돈 걱정, 회사 걱정은 다 잊으시고 저희랑 같이 여기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고기 제가 퇴근길에 매일매일 사오겠습니다. 지수랑 저랑 아버님 장수하시는 거 보는 게 제일 큰 효도라고 생각하고 모실게요. 사위 현우는 넓어진 마당에서 장인의 손을 꽉 잡으며 듬직하게 고개를 숙이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붉게 물드는 지수의 꽃집 평상에 앉아 세 사람은 말없이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5조 원이라는 거대한 재물보다 훨씬 더 뜨겁고 묵직한 가족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빗속에 뿌려졌던 배신의 소금은 사라지고 이제는 지수 부부의 땀방울과 진심이 만들어낸 달콤한 인생의 열매만이 남았습니다. 강 회장은 주머니 속에 든 지수의 낡은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배신하지만 사랑은 결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구나. 내 늦게라도 이 진리를 깨닫게 해준 너희가 정말 고맙구나. 이제야 내 마음의 진짜 자리를 찾은 것 같아. 허허허, 지수야, 꽃향기가 참 좋구나. 현우야, 오늘 고기 맛이 참 달겠어. 강 회장은 지수와 현우를 차례로 인자하게 바라보며 노을보다 더 붉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은조리듯 말했습니다. 마을 요양병원에서는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지수의 꽃집에는 이웃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5조 원의 자산은 허물어졌지만 그 자리에 사랑이라는 더 큰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강성그룹 회장이 아닌 딸 지수의 아버지이자 현우의 장인으로 그리고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을 누리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5조 원 자산가의 전설이 아니라
진정한 효와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증명해낸 한 가족의 기적 같은 이야기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강한철 회장은 그날 이후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장남 강진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아버지를 원망하며 지냈지만 강 회장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수의 꽃집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사위가 퇴근길에 사오는 고기를 구워 먹는 소박한 일상에서 진정한 천국을 보았습니다. 5조 원으로도 살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 그것은 소금을 뿌린 자가 아니라 보증금 통장을 내민 자의 곁에 머무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강한철 회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재벌가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우리네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가장 부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울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마음이 시릴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할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지수 부부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내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혹은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장남 진호가 뿌린 소금처럼 아픈 말들에 가슴을 베인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돈이 최고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마지막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사랑과 진심입니다. 강 회장이 5조 원의 제국을 내려놓고 작은 꽃집 평상에서 비로소 웃음을 찾았듯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세요. 그것이 큰 기적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마음 아파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이 인생 드라마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하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